크리스마스 날 밤 9시에 일어난 사고예요. 50대 아버지 박 씨는 조수석에, 어머니 장 씨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한 사람은 28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입원한 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가 늦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 삼거리 좌회전 사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앞차의 뒷범퍼, 운전했던 차량의 앞범퍼, 전면 유리 이렇게 이제 파손이 됐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이 아버지가 사망한 채 발견된 거죠. 그런데 그 사망한 그 박 씨, 형제분들이 와가지고는 의문을 자꾸 제기를 해요. 경찰관하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사고 난 지 한 10여 분밖에 안 지났다.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느냐. 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게 명백하다라고 이미 경찰에서 판단을 했네요. 광역수사대 형사님이 이 사진하고 시신 사진 몇 장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사망 원인을 좀 밝혀줄 수 있겠느냐. 그럼 부검감정서가 있느냐. 부검을 안 했대요. 그렇다면 어디 매장돼 있느냐 시신 파묘할 수도 있으니까. 2년 전에 화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진만 가지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돌아가라고 했죠. 검토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놓고 이제 며칠 동안 한번 고민을 했던 거죠. 마주보고 오던 차량이 둘이 정면 충돌을 한 것도 아니고 앞차는 정차해 있는 상태였고 뒷차가 들이받은 건데 뒷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왔길래 그렇게 사람이 바로 사망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정도면 속도가 시속 100km는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탑승자는 모두 사망해야 됐을 겁니다. 아, 근데 충격이 컸으면 분명히 에어백이 작동을 했을 텐데 이게 안 터졌네요. 에어백에 대해서는 같은 속도라도 앞차가 경차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터지겠고요. 앞차가 트럭 같은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충격하면은 에어백이 잘 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뒷차는 SUV고 앞차는 수용차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50km 정도는 되어야 에어백이 전개가 됩니다. 그럼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거는 뒷차의 시속이 50km도 안 됐다는 얘기네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발생 지점, 그다음에 차량 최종 정차 지점, 탑승자 포함 차량 무게를 근거로 분석했는데요. 뒷차의 추정 속도는 시속 37km 정도였습니다. 차의 손상 정도로 봤을 때도 시속 40km는 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저희가 알다시피 30km 정도, 시속 30km 정도로 가는데 그보다 조금 더 빨리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근데 이게 즉사를 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40km로 추돌했을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조수석 탑승자의 경우에 무릎은 대시보드에 충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마는 앞유리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목이 꺾이는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아주 드물게 목이 꺾여서 사망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고처럼 아주 경미한 추돌 사고로 사망자가 생기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고에서 가장 이상한 지점은 앞유리 파손 흔적이 3군데라는 것입니다. 운전석 쪽에 1군데, 그다음에 조수석 쪽에 2군데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나면서 앞에 탄 아들, 그러니까 운전했던 아들, 그리고 조수석에 탔던 아버지 이마가 유리에 부딪힌 게 아닐까요? 깨진 유리의 표면 거칠기를 보면은 바깥쪽이 안쪽보다 좀 더 거칠게 깨졌습니다. 안쪽에서 힘이 작용해서 안쪽 유리가 깨지고 그 힘이 바깥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바깥쪽 유리가 더 벌어지면서 거칠기가 더 거칠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차량 내부에서 힘이 가해져서 바깥쪽으로 전달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마가 유리까지 가기는 힘들죠. 따라서 운전석 쪽 유리가 왜 깨졌는지는 판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운전석도 그렇고 조수석도 지금 깨진 흔적이 2군데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조수석에 있던 박 씨가 머리를 2번 부딪혔다는 뜻인가요? 만약 한 사람이 반동으로 충격하고 그다음에 또 움직여서 또 충격한다. 그 2번 충격했다면은
두 번째 충격 흔적은 매우 약할 약해야 것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조석 쪽에 나타난 충격 흔적은 두 군데의 충격이 비슷한 거로 그렇게 보이죠. 아, 똑같이 두 번? 그러면 동일한 유사한 충격흔이 두 개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부딪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석에 탑승한 박 씨가 충돌한 건 하나의 흔적이 되겠죠. 네. 그럼 또 하나의 흔적은 누구겠습니까? 아까 뒷좌석에 그 부인 아내. 장 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장 씨가 부딪힌 것 같은데 그럼 장 씨도 똑같이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장 씨는 다친 곳이 없었어요. 아내분은 멀쩡했구나. 뒷좌석에서 나라와 부딪혔다면은 조석에 있던 박 씨보다 부인 장 씨가 그렇죠. 더 충격을 받았을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박 씨는 사망을 하고 부인은 멀쩡했다는 게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속 37km에서 추돌했는데 뒷좌석에 있던 사람이 날아와서 앞에까지 충돌했다.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맞아. 따라서 이 세 곳의 유리 파손 흔적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담당 형사님한테 이 사고가 내연 관계인 사람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죠. 누구랑 누가 내연 관계라는 거예요? 앞차 운전자하고 뒷차 돌아가신 분의 부인하고 내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도 조사를 했는데요. 통화 내역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헉! 와, 횟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26일 동안 총 합치면 126번이나 문자나 통화를 한 거잖아요. 이게 우연인지 계획인지 밝혀야 되겠죠, 이제 경찰이. 그런데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앞차 운전자 오 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수상한 건 부인 장 씨의 행동입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건을 좀 빨리 마무리해달라면서 약 550만 원 정도를 줘요. 뇌물까지 주면서 이 사건을 빨리 끝내야 할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내연남 오 씨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약 3년 정도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오 씨를 드디어 체포를 했습니다. 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 복권방이었다고 해요. 복권병을 내주면서 부인 장 씨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연 관계로 발전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부인 장 씨가 제안을 합니다. 뒤에서 교통사고를 낼 테니까 앞에 그냥 서 있기만 해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보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같이 타서 나누자 이런 제안입니다. 오 씨는 그 당시에 직업도 없는 신용불량자였어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사람이 죽고 경찰에서 계속 연락이 오니까 겁이 난 거죠. 근데 아들이 운전을 했잖아요. 설마 그 아들이 엄마의 내연남이랑 짜고 앞차를 들이받은 걸까요? 둘째 아들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내연남 오 씨 말에 의하면 사고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부인 장 씨가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준비 다 돼 있는데 언제 내려올 거냐? 네가 내려와야 실행에 옮길 것이 아니냐. 박 씨는 시청 공무원이었거든요. 한 달 급여가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8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많아. 이야, 전형적인 보험 사기 아닌가요? 셋째 아들한테 경찰이 뭐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나도 보험이 8개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적은 편에 속해요. 첫째 아들 같은 경우도 내가 사고로 죽어도 7억에서 10억 정도 나옵니다. 보험금 때문에 어머니가 뭐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형제들이 매달 부모님께 월 20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렸다고 해요. 보험료 180만 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이다라는 거죠.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오 씨는 교통사고 직전에 있었던 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범행 장소로 가던 중에 도로변에 잠시 정차해서 둘째 아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저씨 어디로 갈 거예요? 하고 물었고 오 씨는 쭉 나가서 우회전해서 7보 우회도로로 갈 거야. 그런데 그때 오 씨의 머리카락이 쭉 뺐었다고 합니다. 왜요? 조석에 나이 든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미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 씨는 장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남편이 복분자를 좋아하니까 복분자에 뭘 타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대체 박 씨는 어떻게 죽은 걸까요? 당시 형사님도 사망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사인이 나와야 살인죄를 물을 수 있으니까요. 사망 원인에 대한 제 대답은 알 수 없다였습니다. 그쵸. 지금 사진 몇 장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대로 진실이 묻히는 건가요?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인이 아니라 상황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차의 앞유리가 깨져서 사망 정도 세게 부딪혔다면 그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탑승자 얼굴, 그 부딪힌 탑승자 얼굴에 박혀서 발생하는 주사위 손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주사위 손상이라는 건 어떤 거죠? 밀가루 반죽에 주사위를 굴리면 마치 진흙밭에 병아리 발자국이 남듯이 차량의 안전 유리가 그대로 인상돼서 찍힌 것을 주사위 손상이라고 법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야, 근데 박 씨의 얼굴에는 그런 상처가 없네요. 네. 실제로 전방 유리에 부딪힌 얼굴과 비교해 보면 박 씨 얼굴은 피부가 까지긴 했어도 주사위 손상도 없고 출혈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탑승자가 충돌해서 유리창이 깨졌다면 파손된 유리 부분에 부딪힌 사람의 피나 피부 조직, 살점, 머리카락 이런 것이 남아 있어야겠죠. 그런데 파손된 유리에서도 피, 살점, 머리카락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깨졌다는 건 분명히 탑승자가 부딪혔다는 건데 네. 유리에도 또 더더구나 탑승자 얼굴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건 아주 이상하죠. 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하면서 무릎 부위가 대시보드에 부딪혀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 시신의 사진을 보면요. 없어 전혀. 깨끗하네요. 진짜 아무 흔적도 없어요. 야,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막 중상을 입지 않아도 다리에 피멍이 막 들어야 될 텐데 너무 깨끗하네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부합되는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연남 오 씨 말처럼 박 씨가 사고 전에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답을 찾으려고 사진을 며칠 동안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 등에 있는 시반이었습니다. 시반은 뭔가요? 사망하면 심장이 안 뛰니까 혈액이 유일하게 작용하는 힘이 중력입니다. 근데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혈액이 이동을 해서 고이게 되면서 생기는 시체의 얼룩 같은 걸 시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반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넓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력의 작용으로 시반이 생기는 거라면 자동차 의자에 이렇게 수직으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왜 등에 생기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요. 저는 이 시반이 나타나는 것 말고도 시반이 고정됐는가를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손으로 눌러보면 손자국이 생기면 이동이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손자국이 안 생기면 오랫동안 그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테스트를 못했어요. 단지 이분은 사고가 나고 그다음부터 계속 누워있는 상태로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등 쪽에 형성되는 건 맞는데 너무나 넓게 형성됐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에 탑승 전에 이미 다른 형태로 사망한 분을 옮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시반의 이동을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만약에 계속 수직으로 앉아 있는 자세만 유지됐더라면 등에 시반이 생길 가능성은 낮는 거네요. 없습니다. 등 쪽이 아니고 밑에 쪽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엉덩이나 발끝.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지고 고정이 되고 넓어지기 때문에 시반을 근거로 대략적인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신의 사진은 사건 처리반이 영안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밤 10시 33분에 촬영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한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사진이네요. 이 사진이 사망한 지 2시간 지난 시신의 시반입니다. 제가 찍은 거고요. 다른 시신. 그렇습니다. 저 피해자 시반은 하얗게 부분을 다 제외하고 전부가 시반입니다. 네. 아, 이게 약간 피멍든 것처럼 이렇게 올라온 그렇죠. 부분이 전체가 된 시반이라는 거고. 거죠. 제가 이제 대조곤으로 찍은 사진은 저렇게 얼룩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시반이 형성되는 더 부위가 적구나. 근데 사망한 박 씨 시반은 이보다 훨씬 넓고 뚜렷하게 나타나죠. 불과 1시간 반 만에 이 정도 시반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사망 후 서너 시간은 지나야 이 정도의 시반이 나타납니다. 야, 그럼 최소 저녁 7시 반 이전에 사망을 했다는 거네요. 정확한 시점은 역시 알 수 없습니다만 시반으로 봤을 때 사망 시간이 사고 발생 이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결과를 말하려고 사망한 박 씨 부인과 아들의 재판에 직접 가신 거죠? 네, 증인으로 갔죠. 재판 당일 복도에서 한 변호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제 순서가 돼서 들어가 보니까 판사가 정말 죄송하다면서 증인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호주 교환 교수 갔다가 온 지 한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던 때거든요. 상대 측 변호사는 제가 호주에 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모킹건이 될 만한 증언을 해주실 것 같으니까 황당하죠. 그리고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담당 검사하고 통화를 해서 증인 신청을 하지 말고 법의학 전문 심리위원을 부르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봐라 이렇게 했죠. 전문 심리위원 중에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전라북도에서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호 교수님. 만약에 이 자격으로 오게 되면 거절을 못 해요. 증인은 묻는 말에만 답할 수 있는데 전문 심리위원을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할 테니까 법정에 스크린을 설치해달라. 그리고 내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사진을 다 띄우고 법정에서 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아내 장 씨 그 설명 다 보고 있었겠네요, 앉아서.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만 이야기하니까 그냥 조용히 듣고 있더라고요. 결백을 주장하던 아내 장 씨가 2심 재판 중에 갑자기 남편을 죽인 게 맞다 인정을 했습니다. 내연남과 그 본인이 교통사고 사기를 계획한 건 맞대요. 네. 그런데 내가 죽이진 않았다는 겁니다. 부인 장 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고 당일날 내연남 오 씨한테 수면제 하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에 들러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리 좀 비켜달라 이렇게 했대요. 네. 수면제 하나를 본인 입으로 녹여가지고 커피에 넣은 다음에 차 안에 있는 남편한테 줘서 먹게 하고 남편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 잠들고 오 씨가 차로 와서 남편의 목을 조르고 흰색 비닐봉지를 얼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제가 이 사고 현장 사진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니까요.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사망한 박 씨는 저기 차 안에 누워있고. 앉아 있는 상태로 보이고 옆에 어떤 여성분이 나와 있는 분이 아마 아내 장 장 씨인 씨. 것 같고요. 앞차를 둘러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연남 오 씨일 걸로 보이거든요.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이 의식을 잃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 맞아요. 생각하면 막 눈물부터 날 것 같아. 그리고 막 어떻게 될지 막 정신 없고 하다가 일단 막 흔들어 보고 살아있는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구급차를 제일 먼저 먼저 부를 것 생각나지. 같아요. 신고부터 하겠죠. 자, 장 씨를 자세히 보세요. 아내분이 남편을 막 흔들어 깨우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그냥 관망하는 느낌? 저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저 표정이요. 무표정이잖아요. 약간 저는 약간 미소를 띄운 걸로도 보여요. 이거는 남편이 죽었는데 저런 표정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막 놀라고 경악하고 울고 잡아 흔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장에서 아까 제 얘기를 듣고 있던 부인 장 씨의 표정이 이 사진 속 표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의 등장인물 중 사진 속에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내연남인 것 같고 둘째 아들이 안 보이는 게 신고하러 갔을 수도 있다. 뭐 신고하다 보면 사실 사진 안에 안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요? 아하. 이거 경찰이 찍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들이 저도 찍었어? 처음에는 사고 처리반이 찍은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들여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찍은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사진을 찍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이해 안 아니 간다. 예를 들어 뭐 한 접촉 사고 정도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찍지. 제출하려고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사진을 찍진 않죠. 바로 구급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니까 아들은 역시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사진을 찍었군요. 그 보험사 제출하려고 찍어놓은 거죠. 심지어 예.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은 112에만 신고했어요.
119에다 전화하면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박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게 금방 들통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급차는 누가 부른 건가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와서 보니까 박 씨가 의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119에 전화한 겁니다. 어머. 그런데 이제 구급대원이 박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네. 아내 장 씨가 한 말이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아들은 지금 멀쩡하지 않나요? 사진 찍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을 왜 갑자기 살려달라고? 그거는 구급대원이 이 사망한 박 씨를 정밀하게 살피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그 의도죠. 지금 누가 봐도 더 훨씬 더 위중한 사람이죠. 아버지인데. 그러니까요. 이 모든 말을 듣고 이 장면을 보니까 너무 섬뜩한데요. 의식불명의 아버지에게 구호 조치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있는 아들, 남편을 가만히 보고 있는 아내. 두 사람은 이미 박 씨의 죽음을 알고 있었겠구나. 모든 게 이 사진 한 장으로 얘기가 되는 맞아요. 것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 사진을 딱 보시자마자 그때 딱 소름 끼치게 오셨어요. 나중에 해석을 하면서 나중에 딱 다시 첫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에 모든 게 들어있구나.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사진 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는데 계속 보다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뭔가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날의 진실이 뭐였을까요? 아내 장 씨하고 둘째 아들은 미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내 이 장 씨의 주장대로 커피에다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질식사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씨를 살해한 주체만 내연남으로 바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을 조르면 손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까 비닐봉지를 이용하자고 미리 계획했을 겁니다. 아내 장 씨와 내연남 오 씨는 사건 당일에는 휴대전화 대신에 공중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가드레일 같은 것을 들이받아서 한 명은 멀쩡하고 한 명은 사망하면 좀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운전하고 다른 차와 교통사고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왜 아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죽이기로 공모한 걸까요? 아들이 직업이 없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대요. 여자친구가 아까 임신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돈은 없지, 아버지와 사이도 좋지 않지, 직업도 없이.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범행을 제안하니까 함께한 게 아닌가. 압수수색에서 아내 장 씨가 자녀들에게 쓴 메모가 발견됐는데요. 아빠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서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도 마라. 미안하거나 죄의식을 생각지도 말라. 둘째 아들은 바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주로 출국해버렸거든요. 경찰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합니다. 둘째 아들은 호주를 떠난 지 4년 5개월 만에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이민 취소 통보를 받고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체포됩니다. 1심 법원은 아들과 부인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 들어가가지고 부인 장 씨 같은 경우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되고요. 둘째 아들은 징역 22년으로 감형된 이후에 대법에서 확정됐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선처해달라고 탄원했기 때문입니다. 부검만 했으면 바로 밝혀질 수 있던 사건이죠.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련 독립적인 검시법이 따로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어떠한 죽음도 전문가가 마지막에 필터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허술하게 다루는 사회는 결코 안전한 사회가 아닙니다.